조상훈의 뉴스 퀴즈. 이집트 역사상 민주적으로 첫 선출된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됐습니다. 쿠데타일까요? 혁명일까요? 최근 2년간 이집트 정국은 50여 년 전 대한민국의 4.19, 5.16과 닮은 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 톱7입니다. 정부가 오늘 판문점에서 오는 6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판문점 연락채널에 연장 근무 요청을 해왔습니다. 인천 부평구 일대에 조선일보 무가지가 무작위로 배포돼 국정원 국정조사 등의 민감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낮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가 집권 1년 만에 군부에 의해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습니다. 전국의 역사학자 225명이 남북 정상회의록 왜곡, 편집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집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르시 대통령 군부에 의해서 이제 축출이 됐는데 네. 결국은 이후에 이집트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바라크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혁명으로 해서 이제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글쎄요, 무르시 대통령이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혁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슬람 세력과 세속 자유주의 진영 사이에 내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에 군부가 개입해서 무르시 대통령 축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이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미봉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무르시 반대파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 타흐리르 광장과 대통령궁 앞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반정부 시위에는 매일 수십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무르시 지지자들 수만 명은 이 카이로 내 주요 지역에 집결해서 무르시 결사수호 이렇게 또 외치기도 했는데, 자, 무르시 대통령이 자유민주선거로 선출된 만큼 정당성이 확보됐고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양측 사이에 이런 갈등,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일 밤 카이로 기자지역 카이로 대학 인근에서 무력 충돌까지 빚어져서 최소 18명이 숨지고 400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무르시의 지지 기반인 무슬림 형제단 본부의 경비원과 반정부 시위대가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8명이 숨졌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본부 6층짜리 건물에 불을 지르고 내부 집기를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야말로 카이로 시내는 내전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닙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무바라크 정권 당시보다 네. 이집트가 좀 더 혼란스럽고 더 좀 극심한 분열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2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이번에 붙은 두 세력, 그러니까 예. 자유세속주의 세력과 무슬림 형제단은 협력자였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양측이 2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협력자, 동반자, 예, 같은 동지였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군요. 그런데 무바라크가 퇴진하고 나서 상황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무르시가 이제 권력을 잡았죠. 예, 자, 양측 사이는
급격하게 숙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양측은 이집트 새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이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고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무르시 대통령 같은 경우 일단 집권하고 나니까 이 얼굴색을 바꿨어요. 예. 자기를 비판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 주변에서 이렇게 시위를 자주 여니까 이 지역에 콘크리트 장벽까지 설치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한 것이죠. 이게 무르시 산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명박산성이 아니라 무르시 산성. 무르시 산성을 만든 예. 거죠. 자, 이집트의 국론 분열은 애초 무르시가 야권과 타협 없이 새헌법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 역시 무르시의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얼굴색을 바꾸는, 예. 태도를 바꾸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목에 기부스를 하는 이런 양상을 띠면서 이제 이 방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법부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현대판 파라오 헌법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이 선언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 재헌의회의 합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판을 열기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르시는 파라오 헌법선언으로 사법부가 판결 내리기도 전에 제동을 걸었고, 이집트 사법부는 9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르시는 더 나아가서 재헌의회가 신속하게 표결로 승인한 새헌법 초안을 강행 처리해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자, 이 무슬림 형제단은 바로 이 무르시의 외곽 후원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또 무슬림 형제단이 실질적으로 권력의 중추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 새로운 신주류가 된 이들과 자유 세속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은 급격하게 이제 커졌고, 결국 양측의 물리적 대결까지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됐던 겁니다. 예, 상황이 이랬지만 무르시가 새 헌법 제정을 이제 강행하면서 예. 결국 이제 야권과 시민단체가 분노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이제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하게 힘을 싣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치를 보아가며 예. 반대파 세력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또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안고 가야 하는 건데, 무조건 모르쇠, 무조건 탄압, 이 전략으로 가다 보니 무르시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개입해서 이 판을 평정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결국 평정됐다. 결국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부의 힘만 잔뜩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군부에게 힘이 실리는 이런 양상. 그래서 군부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판을 정리해버리는 양상. 5.16 때 장준하 선생이 군부의 그 개입을 지지했던 한 요인이 아니었나. 말하자면 미개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점을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군이 개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군의 그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 하지만 장군 출신의 모 국정원장이 최근에 말하자면은 정치를 좀 하셨어요. 예. NLL 대화로 공개 같은 이런 행태. 이것도 일종의 군의 정치 개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장갑차를 끌고 와야만 이게 군의 정치 개입입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군대식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담입니다만은 90년대 초에 한 준장이 절대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 한 5가지를 들었는데,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기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런 기사 중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은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모의했단 말이죠. 한 명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가서 저놈들이 지금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어요. 고발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 교통체증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군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장갑차 끌고 어떻게 광화문까지 가요? 교통체증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앞차를 탱크로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이야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쿠데타를 생각해도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 뭐 제 아무리 권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뭐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힘이 안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망이 구축된 때 재택근무도 가능한 이때 도대체 어딜 장악한단 말입니까? 장악할 데가 없어요. 청와대, 국방부, KBS 장악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쿠데타가 가능한 현재 이집트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예. 이집트 상황은 좀 더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불평등이 좀 심해지고 반면에 이제 사회적 이동성은 약해지면서 네. 이 아메리칸 드림이 종말 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출신의 나이얼 퍼커슨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가 뉴스위크에 기고한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 이 물음표가 마지막에 달렸습니다. 예. 이 글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퍼커슨 교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앨런 머스크 재단 회장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예. 이 양반은 미국은 위대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1990년대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온 머스크 회장,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로 건너가서 페이팔, 테슬라 모터스,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는데 뭐 성공한 사업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이 2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사이에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머스크 회장처럼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낮은 사회적 이동성 속에 높은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회적 이동성.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그냥 낮아졌다. 예, 낮은 사회적 이동성이란 그렇게 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사회도 그런 좀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겠네요. 실제로 퍼커슨 교수가 제시한 걸 보면은 상위 1% 계층이 미국 전체 자산의 35%를 금융 자산의 42%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은 2012년 전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서 약 3분의 1가량이 미국 사람인데 이 가운데 자수성가형 부자가 아닌 억만장자가 30%가량 된다는 겁니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아닌 억만장자라 하면 뭐 상속을 받았거나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둔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교육 분야에서도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된다고요? 예,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경우는 그 사회가 가난할 경우를 말하죠. 온 사회가 에브리바디 다 가난하면은 말하자면 다 개천인 거죠. 예. 이럴 때는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느냐 여기서 우열이 가려지지만 아니 이렇게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시대에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애들은 좋은 사교육을 받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15살 이하의 소년 문맹률이 미국은 17.6%로 캐나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캐나다는 10.3%인데 아이비리그에 입학 허가를 받은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은 1993년에는 전체 신입생 가운데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였는데 2011년에는 16%로 낮아졌습니다. 예. 자, 같은 기간 18살에서 21살 대 아시아계 인구가 배 가까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아이비리그 입학 허가를 받은 아시아계는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한 겁니다. 나는 머스크 회장처럼 돈을 벌려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다. 부는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아니다. 나는 미국의 능력주의를 믿기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이 다. 이렇게 말을 해서 미국의 그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퍼커슨 교수가 말이죠. 예. 중국은 지금 우르무치 유혈 사태 4주년 앞두고 좀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기억하시죠? 이 우르무치에서 4년 전에 위구르인 1000여 명이 중국의 중앙정부의 종교 문화적 탄압에 반발해서 무장 시위에 나섰고 민족 사이의 충돌로 최소 197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자, 지난 4년 전 얘기인데 지난달 말에는 또 이 지역에서
무장 독립 세력과 공안이 충돌해서 한 30여 명이 숨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공안 당국이 20에서 30대 위구르인 11명을 무장 폭동 분자로 규정하고 현장 수배령을 내겠는데, 말 그대로 지금 분위기가 흉흉한 상태입니다. 공안 당국은 또 대대적인 무기류 압수수색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과 수류탄 같은 폭발물, 총기류를 지닌 사람은 열흘 안에 자진 반납하라, 이런 공고도 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물품을 갖고 다니다가는 뭐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고요. 장갑차와 트럭을 동원한 테러 진압 훈련도 이 부근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위죠. 예. 까불면 다치는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유언비어 유포도 이제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행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 우르무치 관련 소식까지 김용훈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KBS 이사회 이사라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NLL 대화록 열람 공개,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반대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요, 결과적으로 이 근거 없이 지난해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만들어냈고요. 급기야 새누리당하고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또 그것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국정원 보관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하면서요, 우리 정치 외교사의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대로 물러서면 큰일 난다. 민주당은 포기 발언 논란을 이참에 종식을 시키자, 원본을 확인해서 포기 발언 같은 게 없었다는 걸 공식 확인하자. 죄송합니다. 이런 각각의 배경에서 이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 및 공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새누리당이 촉발한 이 도를 넘은 정치게임 탓에요, 정상 간의 대화록 원본이 만방에 이 속된 말로 까보여질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포기 발언이요, 국정원 보관본에서 발견되지 않자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그 뉘앙스를 한번 보자 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NLL 대화록 논란,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야가 당론으로 열람 공개를 결정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긴 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이 좀 거세게 터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에서 공히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이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BBS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된 이상 열람은 불가피하지만 열람하되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쟁점은 계속 남는다. 끝없이 전개될 이런 싸움을 온 국민들이 다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을 왜 조성하느냐, 이렇게 정치권을 향해서 지적을 했고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문재인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문재인 의원도 대화록 열람 공개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처음에서 정치적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의원이다. 죽은 사람을 팔아서 정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건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는 분명히 새누리당이죠. 예. 그런 맥락을 무시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는 논리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대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 네. 배경, 이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또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대화록 공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정상 외교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가 신뢰 면에서 상당히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공개 후에도 지금처럼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쟁이 계속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은 새누리당이 말꼬투리를 잡을 공산이 크죠. 아무튼 공개를 하면은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것하고 별개로요. 갖가지 이 문맥을 놓고서는 아전 인수격의 해석에 따른 공방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 또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조순영 전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 밖에 신성범 의원, 김영우, 이재호 의원 등등이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많은 정치인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별 수 없이 이런 대응책을 강구한 측면이 있고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물타기를 하려는 새누리당의 획책이 이처럼 이 유례 없는 정치사적, 외교사적 만행, 이 불법에 대한 담합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가기록원에 대한 국회의 그 의결 요구서가 전달이 됐지만 또 사실 얼마 정도로 공개를 할 것이냐, 또 그렇습니다. 열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아마도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대화록을 일반에 좀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서 보는 건 보는 건데 이거를 고스란히 공개를 하느냐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고요. 또 외부로 공개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열람자가 내용을 알게 된 뒤에 이걸 함부로 공개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거든요. 이 때문에 이 국회위원회에서 일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의 직무와 관련한 발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 여당이요.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게 확인이 된 뒤에 갖가지 표현을 두고 뉘앙스를 보라. 태도가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로 또 여론을 몰고 가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남발할 그럴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의 최근 발췌록 그 공개와 관련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작성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어제 미디어 오늘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서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네. 국정원이 최근에 새누리당에 건네줌으로써 사실상 일방적으로 공개한 그 대화록, 문제의 대화록이요. 작성 일자가 2008년 1월 3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관련해서요. 예. 김만복 전 원장이 당신은 내가 국정원장에 재임하던 시기였는데도 작성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분명히 2007년 10월에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도록 했고 나머지가 있다면 전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네. 청와대 국정원 각각 한 부씩 그 작성해서 복원하고 있었고 네. 2008년 1월 3일이면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그렇죠. 당선된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작성된 거는 본인도 몰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계통,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지휘계통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는 2007년 10월에 바로 작성이 돼서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당시에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갖고 있던 것인데 예. 이번에 공개가 된 거는 2008년 1월에 자기도 모르게 작성이 됐다는 거죠. 버젓이 한 부가 남아있는데 왜 다시 제작했나? 이거는 항명죄이자 보안누설죄에 해당한다. 왜 새로 만들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김만복 전 원장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월 3일 이때는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고 또 인수위가 가동이 되던 때죠. 예.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정원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된 채로요. 새로운 권력에 의해서 뭔가가 획책됐다.
이런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정원 내부의 누군가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게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줄된 거죠. 그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 원세훈 전 원장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오늘 검찰에 소환될 거라고 했는데요. 검찰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 부정 사태,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이 무분별한 종북 낙인 찍기, 괴문서, 각종 선거에 대한 거의 무차별적인 개입, 그야말로 이 국가의 기강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오늘 또다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이 시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 퇴임 후에 세 번째고요. 정말 의혹의 블랙홀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번엔 개인 비리 혐의인데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등의 명목으로요. 억대 금품을 받아낸 그런 의혹입니다. 예.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구속 기소가 이미 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한테서요. 각종 공사 이권, 그러니까 공사를 이 회사가 따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그런 의혹입니다. 서울시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황 씨하고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스폰서 관계다 이런 말도 한참 나돌았었고요. 2010년 7월에 특히 한국 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이 삼척 그린 파워 발전소 제2공구의 토목공사, 그리고 2009에서 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황보건설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등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이거하고 관련된 이 황 씨, 황보현 씨의 진술도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받아둔 상태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황보현 씨하고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자정쯤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일단 귀가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예. 이후에 검찰이 소환 조사 결과하고 사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은 공무원의 직무하고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에 대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높고요. 진작에 사실 구속이 됐어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오늘 조사실로 향하면서 기자들한테 검찰에 제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좀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조사 후에 기가 조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신변정의하고 이제 구속에 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통 좀 이렇게 좀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에는요. 검찰도 어떤 뭐랄까요? 기싸움이랄까? 이 위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조사실에 검찰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장면 익숙하실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오늘 조사 일단 하고 귀가 조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영장 청구하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효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앙케이트 설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KBS 이사회 이사라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몇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손님, 수신료 인상 전에 공정방송을 약속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해고시키고 시청료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치우지연님, 반대한다. 현재처럼 기관방송 역할을 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해봐야 시청료 거부 운동만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백마고지님,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네 누나한테 졸라서 올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 시켜서 시청료 올려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달게 시켜달라고 한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슬픈 인생님은 KBS가 공영방송을 방송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아니면 부끄러움을 알고 처신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점점점이라고 하셨는데 사표 내고 이민 갑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샤인 5094님, 내가 이사라면 시청료 올려서 그 돈으로 청와대에 로비하여 계속 그 자리 유지한다. 내라면 그냥 내는 국민들이니까 이렇게 좀 비꼬듯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KBS 이사회가 지난 3일이었죠. 그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내년부터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는 그런 단계적 인상안과 당장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그 회의에 불참을 했고 이제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을 해서 그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논의 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특히 그 야당 쪽 인사들은 그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료 결국 국민들이 내야 되는 일종의 준조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KBS 시청료 인상안에 대해서 다른 좀 의견들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공공기관 부채 해결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희대 정창수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궁금한 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493조 4천억 원이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지난 정권 끝났을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예전에는 부채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젠 그야말로 본격적인 부채 국가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전체 부채 중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부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전혀 산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국제 기준을 맞춰가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 부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일반 정부 부채로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493조 4천억 원이면 이제 거의 500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이렇게까지 좀 불어난 근본적인 원인 뭡니까? 일반회계 부채까지 합치면 이제 올해 1,000조를 드디어 넘었을 것 같은데요. 예. 공공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원래부터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 방만한 경영,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MB 정권 때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일반 정부 부채를 넣는다는 걸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부분 이제 공기업한테 떠넘겨서 그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게 또 좋은 사업이면 또 모르는데, 예.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무리하게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LH 부채가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된 것이어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문제고 그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것도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 말에 290조 원이었던 그 공공기관 부채, 이게 이제 한 4년 사이에 2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이유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만한 경영과 그리고 저 정부 사업을 떠넘긴 게 문제인데요. 예. 그 또 정부 사업을 떠넘긴 것이 대부분 낭비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예. 부채라고 하는 거는 투자성 부채가 있고 적자성 부채가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말로는 투자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적자여서 다시 이제 이걸 회복하려면 결국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빚을 내든가 하는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숨어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통계상으로 이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부채에 안 잡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회에 공표할 때,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다. 빚도 별로 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는 굉장히 GDP 5%가 넘는 돈을 풀었거든요. 예. 감세 60조에다가 이 공공기관 부채 약 300조 정도 증가를 하고, 본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500조에다가 한 800 정도 풀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돈을 푼 건데, 우리나라 GDP가 1300조니까 거의 우리가 1년에 버는 돈의 거의 70% 이상을 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풀지를 못했죠. 이 기축 경영을 한다고. 그래서 풀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운되지 않은 정도로 경제를 유지를 시켰는데, 그걸 치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숨어있는 이런 부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탱해 준 거였던 거죠. 그래서 통계에 어떻게 보면 통계를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경제를 굉장히 잘 경영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후유증이 뭐 지금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빚이라는 거는 눈앞에 금방 보이지는 않는데, 예. 빚 때문에 그 이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지금처럼 공기업 때문에 공기업의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예. 그 부채가 좀 많은 공공기관들, 좀 어떤 기관들이 좀 부채가 많은 편이죠? 규모로는 토지주택공사가 138조니까 예. 압도하고 있고요. 뭐 2등은 함전인데 95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순위에서는 좀 많이 밀리지만 규모로는 수자원공사가 있죠. 예. 수자원공사가 사실은 부채가 거의 한 12배 정도 증가했는데 부채 비율은 별로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경노동연합 이것들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빚 늘었다고 아니다 하면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자산을 증가시켜줘가지고 빚 자체는 10배를 넘게 증가를 했지만 예. 부채 비율은 얼마 증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 주식 2천억을 현물 투자로 수자공사에 넘겼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문에서 봤을 때는 변한 게 없는데 수자공사 부채 비율만 대폭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떤 착시 현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는 뭐 493조니까 곧 500조고 중앙정부 부채 지금 올해 지나면 450조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합치면 이제 거의 1000조 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나라 빚이 한 100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확실히 올해 아마 1000조를 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네네. 여기는 이제 이자 비용만 하루에 123억 원. 이게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금액만 123억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좀 지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관련 기관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값 인상 얘기가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예. 요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 물가 인상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예. 요번에 예산정책처 이번에 자료를 보면요. 2017년까지 수자공사가 어쩔 수 없이 적자 경영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경제성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적자는 아닐 건데 그동안에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몸값을 3.5%씩 올려야 된다. 이런 게 국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장관이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띄웠다. 네, 띄운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부터 검토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검토는 됐는데 반응은 어떨까 하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치적으로 큰 반발이 없으면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문제는 만약에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일단 해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 지금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잘못된 사업을 자꾸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를 먼저 그런 어떤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본인들이 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김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의 어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장치 없이는 공공요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요금 인상 중 가장 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철도요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건데, 국민들 네. 입장에서 이거 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을 하다가 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세로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 인상하든가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만한 경영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기만 하더라도 당장 공공요금을 인상할 그런 큰 요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 구조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까? 산업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업 부분에 지자체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력 과소비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유치가 돼 있는데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 물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자공사가 지금 사실 상수사업본부에서 적자가 나진 않거든요. 예. 상수 위탁하는 곳에선 오히려 이 수자공사는 세 가지 파트인데 상수 위탁, 물관리 사업, 댐을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여러 가지 문제, 하다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는 경영 사업에 있어서 경영 사업에서 큰 적자를 난 것을 지금 다른 곳에 접근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걸 분리해서 회계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 이걸 인상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 그동안 정부가 이제 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 요금 현실화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모든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체에너지를 하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죠. 맞는데 대신 정말로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가지고 기존의 잘못된 대체에너지가 아닌 이런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이 전력을 줄인다 이런 거를 세우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실론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 문제도 지금 당장 산업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전기요금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산업용을 현실화시킨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현실화시킨다 한다고 한다면 산업도 큰 충격 없이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산업들은 공장이나 이 산업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전력을 과소비하는 그런 어떤 산업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친다고 한다면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공공요금 인상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공공요금 인상 전에 네. 방만한 경영부터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공기업 사장
연봉 평균액이 2억 3,200, 또 직원들 평균 임금은 6,160만 원. 네네. 사실 그 공기업 기관장 또는 공기업의 사장 좀 낙하산 인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대로 된 경영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제대로 된 경영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예. 저는 제대로 된 경영자의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장이 된 사람이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능력을 보고 지금 판단해서 그 사람들의 연봉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연봉을 결정하고 특히 공기업 임직원들도 그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경영평가가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저는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저희 성과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연봉을 줘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정말로 고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가 하는 문제죠.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돈이고 책임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고난 이 문제에서 고난도 돈도 그렇게 크게 올려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책임 지금 이 경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특히 직원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희대 정창수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인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해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총 961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89.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가계부채가 연간 전체 국민소득의 90%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지요. 청문회에는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재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한꺼번에 만나기 어려운 경제부처 수장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수장들의 현실 인식 수준이 아니랬기 때문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상태가 이게 위기 상황이다. 가계부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 원금 탕감이나 이런 걸 해드리려고 그러면 앞으로 갚고 또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거는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혈관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더라도요.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그게 중풍으로 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성재 PD와 함께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팀 불화설이 전에도 좀 잠잠했었는데 간간히 나왔었는데요. 좀 잠잠했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대표팀 내 해외파와 국내파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과 최강희 감독 간의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최근 기성용 선수의 SNS 논란을 시작으로 최강희 감독과 선수들 간의 장외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최강희 감독 어제 전 감독이죠.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일 기성용 선수가 트위터에 쓴 얘기였죠.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건 리더 자격이 없다. 이 글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찾아와야지 그런 짓은 비겁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요걸 또 기화로 해서 논란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는 당시 교회 설교의 일부였다고 해명했지만 최강희 감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예. 어제 최강희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된 뒤 또다시 논란이 일자 기성용 선수는 인터뷰 기사가 나가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사에 덧붙여 나가는 부분이 있어 오해를 샀는데 오히려 트위터를 통해 더 전달이 안 됐다는 글을 자신의 팬카페에 올리며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윤석영 선수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좀 더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최강희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혈액형 발언이 발단이었는데요. 예. 최강희 감독은 혈액형으로 얼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B형은 성취욕이 강한 반면 O형은 성격은 좋지만 덜렁거리고 종종 집중력을 잃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윤석영 선수는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2002년 월드컵 4강, 이영표, 김태형, 최진철, 송종국, 2012년 올림픽 동메달, 윤석영, 이영권, 김창수, 그리고 아쉽게 빠진 홍정호, 이상 모두 O형, 그 외 최고의 수비력 박지성, O형이라는 글을 올리며 최강희 감독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B형입니다. 예, 최강희 감독의 분석대로 하면 성취욕이 강한 B형이고요. 저도 B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위터 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커지자 윤석영 선수가 다시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영 선수는 오늘 오전 트위터에 혈액형으로 성격을 파악하는 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글인데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듯합니다. 최강희 감독 선생님은 저를 A매치 데뷔시켜주신 고마우신 분이고 항상 선수를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명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트위터 글이 대표팀 내 불화설의 일부로 비춰지는 것도 해명했는데요. 최근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한 것도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대표팀 갈등으로까지 확대 해석돼 감독님께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윤석영 선수가 또 해명도 했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 그 SNS 계정에서 모두 탈퇴를 했다. 그러면 뭐 논란이 좀 일단락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다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오늘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 축구 칼럼을 기고 중인 김현애 전문 기자가 네. SNS 논란, 해프닝 아닌 심각한 문제라는 글에서 기성용 선수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최강희 감독을 비판하고 조롱한 글을 폭로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예, 기성용 선수가 폐쇄를 했지만 또 뭐 비밀 SNS 계정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비밀 SNS를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예. 있는 글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기성용 선수는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던 지난해 2월 쿠웨이트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최강희 감독을 향한 듯 고맙다. 내셔널리그 같은 곳에서 뛰는데 대표팀 뽑아줘서라고 올렸는데요. 예. 이것은 최강희 감독이 스코틀랜드 리그는 팀 간 격차가 크다. 셀틱 빼면 내셔널리그와 같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비꼰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성용 선수는 쿠웨이트전 직전엔 소집전부터 갈구더니 이제는 못하기만을 바라겠네. 재밌겠네. 크크크 뭐 이런 식의 글을 썼고요. 예. 쿠웨이트를 2대0으로 이긴 뒤에는 사실 전반부터 나가지 못해 정말 충격 먹고 실망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느꼈을 것이다. 해외파의 필요성을. 우리를 건들지 말았어야 됐고 다음부턴 그 오만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러다 다친다. 라고 조롱투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문제는 과연 이 글이 정말 기성용 선수가 올린 글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논란이 일자 기성용 선수의 매니지먼트사 IB스포츠는 사칭 계정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에 김현애 기자는 자신의 칼럼 말미에 방금 IB스포츠 측과 통화했다며 오늘 칼럼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사를 했고 확인 작업을 거쳤지만 IB스포츠 측에서는 사칭 계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칼럼에 추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사칭이다 아니다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애 기자가 공개한 페이스북 계정에는 기성용 선수의 친누나와 몇몇 선수 그리고 기자들이 친구 목록에 있다며 사칭일 리 없다는 주장과 기성용 선수가 공식 페이스북을 열기 전인 지난해 축구협회에서 기성용은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고 경고까지 내린 점을 내세워 기성용을 사칭한 이용자의 장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한편에서는 지인들만 하는 계정이라면 사적인 공간인데 그 속에서 친구끼리 웃고 떠든 얘기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일기장에 쓴 글을 까발린 것 같아 불쾌하다며 공개 자체를 문제 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스포츠 해설위원이죠. 서영욱 씨. 한국 축구 이제 성인 대표팀이죠. 어떻게 보면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더했습니다. 네, 서영욱 해설위원 역시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요. 20세 월드컵 8강 진출에 쾌거가 차지했어야 할 헤드라인에 어이없는 얘기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큰 상 받고 신나 집에 돌아와 보니 형들이 집안 분위기 망쳐놓은 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페이스북
그게 도용됐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기성용 선수가 직접 쓴 글일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 뭐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 분란 사태 때문에 사이버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사실 기사를 봤더니 뭐 그 사실은 기성용 선수만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입장을 뭐 매니지먼트사 말고 본인이 좀 입장을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전에도 좀 할 말을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네. 국가대표팀 좀 비난하고 했을 때 니들이 와서 그런 공을 차든지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박성재 PD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오늘 또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비난했습니다. 초보적 신의도 없는 정치 불안당들의 자살적 행위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행위는 청와대의 개입과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한의 집권 세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극비 문서 공개를 카드로 쳐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종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출의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